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현대적 AI 인프라 구성을 위한 AI 워크플로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이넥스의 AI 사업을 진행하는 전우정입니다. 오늘 세션은 세 가지로 제가 엔비디아 A100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 다음은 데이터 센터형 멜러너스 네트워킹 플랫폼 소개를 문종식 부장님이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와 AI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김대원 이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DGX A100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이밍에서 사용하는 지포스부터 전문 그래픽에 필요한 쿼드로와 고속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인베디드나 또는 로봇 같은 장비에 들어가는 테그라라는 산업 전반에 걸친 GPU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데이터 센터 GPU는 A100 카드와 A100 카드로 이루어진 서버인 DGX A100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과학은 현대 비즈니스에서 주요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매 분야에서는 이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는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고, 금융 쪽에서도 AI 기반 챗봇 서비스로 이상거래 탐지와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분야에서도 SDSN 기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이버 보안에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이 광고 쪽에서도 특정 상품을 검색한 사용자별로 이 맞춤화된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이 광고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헬스케어나 제조 분야, 또 자동차 분야의 자율주행 등 AI는 전 산업 분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AI가 확산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팅 용량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AI의 모델의 발전에 따라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데이터 양도 증가해서 이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연산을 위해서 컴퓨팅 성능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컴퓨터 성능을 담당하기 위해 이전 세대 대비 약 한 20배 정도의 성능 향상과 훈련과 추론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GPU를 엔비디아에서 개발하였는데요. 그래서 나온 카드가 GPU가 바로 엔비디아 A100이라는 100입니다. 메인보드에 온보드 형태로 장착되는 A100 XXM 타입하고 PCI 4.0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화면의 위에 보시는 카드 형태의 A100 PCI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는데요. 성능은 PCI 타입보다는 XXM 타입이 조금 더 강력합니다. 전체 카드 성능은 이전 세대인 볼타 대비 훈련이나 추론에서 약 2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DGX A100 서버는 이러한 A100 XXM 카드 8장을 장착하여 AI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100의 주요 특징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7나노 공정의 암페어 칩을 사용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볼타에서 처음 텐서코어가 나왔는데요. 이 인공지능에 특화된 이 텐서코어를 볼타, 튜링, 암페어를 거쳐서 TF30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도입하여 기존보다 굉장히 대폭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파시티 가속화 부분은 0이나 또는 0에 근접한 행렬값을 하드웨어적으로 연산해서 제외해가지고 2배의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이 암페어에서 가장 특징적이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GPU를 분할하는 기능인데요. 하나의 GPU를 최대 7개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MIG 기능을 암페어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NV링크가 세 번째 나오면서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기존 그 NV 링크가 그 볼타보다 2배 많은 그 12개의 NV 링크와 양방향 600G의 속도로 PCI 젠4보다 약 한 10배 정도의 이상의 성능으로 전송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파스칼 아키텍처의 P100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P100을 2016년도에 출시하고 2020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A100 GPU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기타 많이 사용하는 엠버나 그로막스 또는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같은 이런 주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이 그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그 무해 법칙을 넘어서 2016년 대비 약 9배의 성능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DGX A100 서버입니다. XXM 타입의 그 A100 카드를 8장을 장착한 서버인데요. DGX A100의 전체 성능은 5테라플롭스입니다. 이외에 그 최적의 시스템 통신을 위해서 GPU를 갖다가 그 GPU 간에는 NV 스위치로 연결을 하였고요. GPU 서버와 서버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200G 인피니판 카드를 장착한 서버입니다. 이 DGX A100의 그 서버는 실제 성능 수치에서도 일반 훈련, 버틀 RG 모델, 트레이닝인 버틀 RG 모델인 경우에도 이전 세대 모델인 V100에 대해서 약 6배의 성능 향상을 나타내고, 인퍼런싱이라는 추론 부분에서도 이 CPU 서버에 비해서 약 172배의 성능이,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DGX A100의 스펙입니다. 그 암페어 기반의 그 GPU는 A100을 8개 탑재했고요. GPU의 메모리는 그 개당 40기가 또는 그 80기가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 40기가짜리 8개인 경우에는 전체 GPU 메모리가 320기가고요. 80기가로 8개를 하면 전체 GPU 메모리를 640기가입니다. GPU끼리는 그 멀티 GPU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통신을 해야 되는데요. GPU 간에는 PCI 방식이 아닌 NV 링크와 NV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말씀드렸듯이 훈련에서는 5페타플롭스가 나오고요. 추론 성능에서는 10페타플롭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네트워킹 부분은 그 10개 인피니밴드 포트가 있어서요. 2개는 스토리지 연결용으로다가 스토리지 연결 또는 뭐 인밴드 서비스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8개 인피니밴드 카드는 DGX 서버 간 통신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전체 높이는 66크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시스템 파워는 최대 6500W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DGX A100의 내부 구조입니다. 그 GPU 간 통신 작업 최적화를 위해서 그 8개의 GPU가 하단에 보이시는 NV 스위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GPU 0번에서 GPU 1번 간에 통신을 할 때는 뭐 기존 그 PCI 카드 같은 경우는 PCI 인터페이스를 통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NV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외부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200G 인피니밴드 카드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하나가 인피니밴드 카드 하나를 통해서 8개 인피니밴드 카드와 8개의 GPU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최적의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PU 내부 간 또는 GPU 서버 간의 그 통신에 있어서 병목을 없앤 서버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시스템 뒷면의 네트워크 연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간 GPU 고속통신으로 해서 8개의 200G 그 컴퓨터 패브릭이 있고요. 데이터를 공급받기 위한 스토리지 장비의 통신을 위한 스토리지 패브릭, 그 다음에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그 인밴드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MC로다가 하드웨어 관리를 위한 아웃 오브 밴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DGX A100 서버 성능도 대단한데요.
이런 그 고속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DGX A100 4대를 쌓아 올려서 하나의 렉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렉을 2개 연결해서 8노드로 DGX 파드를 구성하면 최대 그 40 페타플롭스라는 AI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DGX 파드 렉 하나 또는 2개로 그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DGX A100 4개 노드에 그 렉당 4개씩 배치할 경우 그 16개의 DGX A100 그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그 CPU 서버로 대응했을 때는 그 렉당 16개의 CPU 노드를 장착한 22개의 렉, 즉 한 350대의 CPU 서버와 맞먹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비용이 그 화면의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DGX로 했을 때는 3.3밀리언, CPU 서버로 했을 때는 한 23밀리언으로다가 엔비디아 쪽이 약 한 7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사용하고요. 이 전력 소비량은 3분의 1 정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는 그 슈퍼파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기반한 그 엔비디아의 자체 시스템인 셀런이라는 그 슈퍼컴퓨팅을 구축하였는데요. 이 셀런은 탑500 컴퓨팅 리스트에서 7위에 있고요. 그린 500이라는 그 전기를 얼마나 그 적게 사용하는 전기 사용 대비 성능에 있어서 그린 500이라는 슈퍼컴퓨팅에서는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셀런을 갖고 엔비디아는 그 대규모 언어 모델링을 비롯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차세대 그래픽 렌더링과 같은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그 강력한 성능의 그 GPU인 그 A100을 통해서 그 가장 높은 그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워크로드인 그 대량의 데이터 분석 또는 AI 학습 및 추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가속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상 그 저의 발표를 마치고 그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멜라녹스 네트워킹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라녹스라는 명칭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 이것은 원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멜라녹스는 그 데이터 센터 전용의 고속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품을 개발 및 공급을 해오던 벤더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엔비디아로 인수되고 나서부터는 벤더명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다른 여러 제품군과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제품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멜라녹스 제품군은 고속통신에 필요한 모든 요소, 그러니까 칩부터 시작해서 어댑터, 스위치, 케이블, 그리고 트랜시버까지 자체 개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개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멜라녹스 제품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데이터 센터에서 멜라녹스 제품들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의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고속 네트워크이고 상하 트래픽보다는 특히 노드들 간의 좌우 트래픽이 점차 많이 필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드 간 좌우 트래픽을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러한 노드 간 고속 트래픽은 HPC, 빅데이터, AI 딥러닝, 연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왼쪽의 상하 트래픽 구성에서는 트래픽이 업링크 케이블을 타고 상단의 스위치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데 반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좌우 트래픽 구성에서는 상단으로 올라가는 트래픽은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구성에 아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상하 트래픽보다는 노드 간의 좌우 트래픽이 훨씬 고속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멜라녹스는 이러한 고속 네트워킹에 아주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멜라녹스 제품군은 전체적으로 타 네트워크 벤더들에 비해서 선도적인 고성능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 네트워킹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가 바로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서 멜라녹스 제품군이 주로 사용되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멜라녹스 제품군에는 인피니밴드와 이더넷 제품이 모두 있습니다. 그럼 먼저 멜라녹스 제품군의 인피니밴드 제품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멜라녹스 인피니밴드의 어떤 점이 좋은지 특장점을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HDR 200기가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NDR 400기가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레가시의 스케일업 방식이 아닌 스케일 아웃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QoS와 혼잡 제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CPU 오프로드를 지원합니다. RDMA, GPU 다이렉트, 샤프, 쉴드 등 인 네트워크 컴퓨팅을 통해서 성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로우 레이턴시인데요. EDR 100기가를 지원하는 스위치는 90나노세컨드의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하고 HDR 200기가를 지원하는 스위치는 130나노세컨드의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플리파이드 매니지먼트인데요. 인피니밴드는 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구축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특징인 CPU 오프로드 기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DMA입니다. 리모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인데요.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OS를 거쳐서 몇 번의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요. RDMA를 사용하게 되면 OS, 즉 CPU의 개입 없이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CPU 오프로드를 통해서 CPU의 성능을 효율적이고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DMA는 인피니밴드의 디폴트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GPU 다이렉트 RDM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PU 다이렉트 RDMA는 앞서 말씀드린 RDMA 기술을 GPU에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CPU의 개입 없이 GPU와 엔비디아 멜라녹스 니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레이턴시나 스루풋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GPU 다이렉트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레이턴시는 10배, 스루풋은 9배에서 11배까지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근래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AI 딥러닝 시스템을 대규모로 구축할 때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서버에서 통신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인피니밴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서버에서 통신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 여기서는 이제 GPU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고급 통신 방법은 내용이 어려워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통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피니밴드로 통신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통신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제 이더넷 통신 방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입니다. PC 오버 인피니밴드, IP-OIB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IP 주소를 인피니밴드 포트인 IB0, IB1 등에 넣고서 IP로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니카드에서 IP를 주고 통신하는 방법에 익숙한 서버 엔지니어들에게 매우 익숙한 방법이므로 많이 쓰였습니다. 두 번째 통신 방법으로는 인피니밴드 고유의 방식인 로컬 ID 주소라는 것을 사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로컬 ID, 소위 LID라는 것은 서브넷 매니저라는 기능이 실행되고 있는 인피니밴드 스위치가 할당해 주는 주소인데요. 서버에서는 상대방 서버의 어댑터 포트의 LID 주소를 알면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사용 방법은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후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멜라녹스 제품군의 이더넷 제품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넷 스위치에 들어가는 스위칭 칩셋이 다릅니다. 이더넷 스위치 시장에서는 원래부터 브로드컴 칩 계열의 스위치가 존재했었습니다만 멜라녹스는 이러한 이더넷 스위치 시장 중에서 고성능 스위치 쪽에 스펙트럼 칩 계열의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브로드컴 칩 계열에서도 토마호크라는 버전의 칩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고성능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라우팅 성능, ACL, 전력 소모, 로우 레이턴시 등 세부적인 면에서 멜라녹스의 스펙트럼 칩 스위치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멜라녹스 이더넷 스위치의 특징 중 한 가지로는 컷스루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이 패킷이 스위치로 들어와서 다른 포트로 나갈 때 패킷 전체가 들어와야지 이후 전달 작업을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에 반해서 컷스루 방식은 패킷 헤더 부분만 들어오면 다른 포트로 패킷 전달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스위치의 고속 전송 능력, 즉 스루풋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특징은 고속 스위치에 매우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멜라녹스 이더넷 스위치는 ROCE, 즉 RDMA 오버 컨버지드 이더넷을 지원함으로써 이더넷 스위치에서도 RDMA의 기능을 사용해서 CPU 오프로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제 멜라녹스의 실제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멜라녹스가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에서 쓰이는지 알아보려면 이 그림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멜라녹스는 고속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서버의 어댑터부터 시작해서 케이블을 거쳐서 스위치를 지나고 다시 케이블을 거쳐서 맞은편 서버나 스토리지의 어댑터까지 통신하는 이 모든 구간에서 멜라녹스는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멜라녹스는 인피니밴드와 이더넷 제품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더넷용과 인피니밴드용은 혼용이 아니고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할 때부터 이더넷용인지 인피니밴드용인지 구분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어댑터 중에서 VPI라는 어댑터만 이 두 가지 모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품이 별개로 존재합니다.
이더넷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라는 아주 먼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통신 기술인데 반해서 인피니밴드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만 있는 고속의 로컬망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더넷은 맥 어드레스로 동작하는 로컬 L2 구간이 있고 원거리 통신을 위한 IP로 동작하는 원거리 L3 구간이 있는 데 반해서 인피니밴드는 로컬 ID라고 부르는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 L2 구간이 주로 사용되고 L3 구간은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인피니밴드 네트워크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스위치와 케이블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딜레이가 발생하는 병목 구간을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을 인피니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난블라킹으로 연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위치 성능이 로우 레인턴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물리적인 케이블 연결도 병목이 없도록 충분히 많이 연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라녹스는 애초부터 필요한 고속 네트워킹 칩을 스스로 개발하고 이를 가지고 직접 제품을 만드는 것에 매우 능숙화된 특화된 회사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 제품군으로 어댑터류, 인피니밴드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 케이블, 트랜시버류, 자체 설계한 SoC 칩 등이 있습니다. 각 제품군에는 물론 인피니밴드용, 이더넷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각 세부 제품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피니밴드 스위치입니다. 이 모델들은 인피니밴드 스위치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만 나열한 것입니다. 바로 한 세대 전의 EDR 백지 스위치인 SB7800, 최근의 DGX A100 등 HDR 200기가 어댑터를 사용하는 서버들을 연결할 수 있는 QM8700, 그리고 DGX 슈퍼팟과 같은 대규모 환경에서 사용되는 QM8790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QM8790은 앞에 있는 두 가지 스위치와는 달리 콘솔 및 MGMT 관리 포트가 없고 서브넷 매니저 기능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들이 통신할 때 필요로 하는 LID 주소를 할당받아서 통신을 하려면 DGX 슈퍼팟 구성에서는 UFM이라는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서브넷 매니저 기능을 해주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이 모델들은 이더넷 스위치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델만 나열한 건데요. 텐지 포트와 백지 포트를 모두 지원하는 소규모용 SN2100, 그리고 백지 포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용 SN2100, 그리고 일반적인 백지 환경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SN3700C, 그리고 DGX 슈퍼팟과 같은 많은 수위 노드를 연결할 때 요용한 SN4600C가 있습니다. 멜라녹스는 100G뿐만이 아니라 200G를 지원하는 이더넷 스위치도 있지만 실환경에서는 아직 200G까지는 필요로 하는 곳이 적어서 그런지 실제로는 100G 스위치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어댑터입니다. 어댑터는 멜라녹스가 자체 설계한 커넥트 X 칩을 사용한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HDR 200G가 지원되는 커넥트 X6 제품까지 나와 있는데요. 커넥트 X 어댑터는 인피니밴드 전용, 이더넷 전용, 그리고 겸용
모두 세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겸용은 OS에서 명령을 통해서 인피니밴드용 또는 뭐 이더넷 모드용인지 모두를 전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인피니밴드와 이더넷 모드가 동시에 두 가지 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어느 한 순간에는 한 가지 모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라녹스는 CPU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ARM 코어를 추가를 해서 SoC 칩, 즉 시스템 온 칩을 개발했는데 이를 블루필드라는 제품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블루필드 어댑터는 기계적인 단순 작업만 하는 일반 어댑터와는 달리 ARM CPU에서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댑터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CPU만이 할 수 있었던 L3 기능 등과 같은 고급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코넥트 X 이전의 모델로는 코넥트 X3, 4, 5 등이 있었는데 100기가인 EDR, 56기가인 FDR 등 낮은 속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신의 코넥트 X 어댑터는 과거의 낮은 속도를 모두 지원하지만 반대로 과거 버전의 어댑터는 새로 나온 더 높은 속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서버와 스위치를 하려면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멜라녹스는 케이블 및 트랜시버를 통칭해서 링크X라는 제품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블류는 연결하려는 그 두 지점 간의 거리에 따라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어댑터나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케이블류도 인피니밴드용과 이더넷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세 가지 타입을 보자면 덱 케이블은 단거리용이고 구리 케이블이고 그리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AOC는 트랜시버와 광 케이블이 붙어있는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시버는 광 케이블을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장거리에 사용할 수가 있고 또는 타 벤더의 스위치들끼리 연결할 때 호환이 잘 되므로 이때 많이 사용합니다. 트랜시버는 예전에 통칭 지빅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트랜시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각 케이블은 그림과 같이 덱 케이블은 구리 케이블로서 단거리용, AOC는 100m 이내, 트랜시버는 더 먼 거리까지 신호 전송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서의 길이를 가늠을 해보자면 덱 케이블은 동일 렉 내에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AOC 케이블은 옆 렉 또는 같은 측에 있는 다른 렉으로 연결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트랜시버는 물론 그 같은 층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층으로 가거나 옆 건물로 가거나 또는 더 먼 거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랜시버를 생긴 모양으로 구분을 하자면 텐지 25G 트랜시버는 SFP 크기의 포트에 꼽을 수 있는 모양이고요. 40G 이상부터는 더 넓적한 모양의 QSFP 포트에 꼽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40G 이상의 트랜시버부터는 광 케이블이 8가닥, 즉 4개 채널, 쿼드 채널을 사용하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개의 광 케이블, 즉 2개의 광 케이블이 한 쌍으로 해서 한 개의 채널을 구성하는데요. 2개의 광 케이블, 즉 한 개 채널을 사용하는 LC 타입이 있고
8개 관 케이블, 즉 4개 채널을 사용하는 MPO 타입이 있습니다. 트랜시버도 인피니밴드용과 이더넷용이 따로 있는데, 이더넷용은 화면에 보시는 세 가지 타입, 10G부터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타입이 모두 있는 반면에, 인피니밴드용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QSFP 및 MPO 타입 트랜시버만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용 멜라녹스 네트워킹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퓨어 스토리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퓨어 스토리지 S를 맡고 있는 베닉스 김대원입니다. 문효식 부장님 덕분에 멜라녹스의 모든 라인업과 디테일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일단 퓨어 스토리지는 고객의 모던 데이터 익스피리언스, 현지적 데이터 경험이라는 메시지를 항상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현대적 데이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설계와 사용의 간편함을 통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NVMe를 기반으로 해서 고성능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는 만큼의 모든 성능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손쉽게 클라우드로 연동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비용이 있죠. 기본적으로 보통 스토리지를 도입하게 되면 매번 용량이나 성능을 위해서 스토리지를 바꾸고 업그레이드, 증설을 하게 되는데요. 퓨어 스토리지 사용하게 되면은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단순히 상위 모델로 온라인 중에 상위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용량을 증설해서 총소요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마켓에서의 위치입니다. 2021년 프라이머리 어레이 스토리지를 보시면요. 플래시 어레이는 8년 동안 계속 리더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어레이 이제 물론 블록 스토리지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기존에는 비저너리 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행력을 좀 더 인정받아서 리더 그룹으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블록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퓨어 스토리지를 통해서 원활하게 시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모든 스토리지 라인업입니다. 티어 1 어플리케이션부터 분석용 아니면 웹 스케일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제품을 커버할 수 있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록 스토리지인 플래시 어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 성능을 위한 플래시 어레이 X, 그리고 성능보다는 비용 효율적으로 용량을 제공하는 플래시 어레이 C, 그리고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플래시 블레이드, 이런 하드웨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클라우드 상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퓨어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기능들이 새로운 서비스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포트웍스라는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포트웍스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컨테이너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상에서 일반 어플리케이션단에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 서비스를 포트웍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트웍스는 원래 현재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포트웍스 사용함으로써 쿠버네티스 상에서 스토리지 일반적인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백업 복구 같은 데이터 보호, 그 다음에 DR 재복구, 마이그레이션, 용량 같은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포트웍스 사용함으로써 기존 레가시 환경과 동일하게 쿠버네티스 환경상에서도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업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서버와 스토리지를 신규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별로 스토리지와 서버가 산지하게 되고요. 이게 사일로화 된다 그러는데,
데이터가 여기저기 분산이 되게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분산된 데이터를 다 찾거나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들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퓨어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단위 플랫폼으로서 단순 저장이 아니고 데이터를 즉시 접근 가능하게 하여서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공유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NVMe 100% NVMe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초고속 병렬 처리를 기반으로 가상 컨트롤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 병렬 I/O 처리를 통해서 2400만 IOPS 그리고 최대 150GB/s의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일반 파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다양한 프로토콜을 커버하고요. 하나의 셰시 그냥 최소의 상면을 통해서 공간 활용 및 전력도 저전력을 소비하여서 균형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성능 외에도 스토리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중요한데요. 데이터 보호하기 위해서 스냅샷을 통해서 성능에 영향 없는 스냅샷을 통해서 그 스냅샷의 상의 개별 파일 단위 복구나 아니면 또는 전체적인 파일 시스템을 롤백을 하여서 특정 위치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스냅샷 기반의 고속 중부분 복제를 기반으로 빠른 그 블레이드 간의 복제 아니면 블레이드 간의 파일 복제, 블레이드 간의 오브젝트 복제 또는 블레이드에서 클라우드로의 S3 버크 복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요즘에 랜섬웨어 한번 걸리게 되면 치명타가 되죠, 기업들. 데이터가 대량으로 소실되고 원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백업 받은 데이터를 붓더라도 장시간에 소요되고요. 근데 세이프 모드라는 스냅샷 모드를 제공하여서요, 그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스냅샷을 찍어 놓으면은 그 스냅샷의 변경도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고객과 엔지니어와 이렇게 인증을 공통으로 받아야지 그 스냅샷을 변경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 걸리더라도 스냅샷 세이프 모드로 스냅샷을 찍어 놓으면은 언제든지 원본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는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I/O 프로세싱입니다. 수집, 처리, 학습, 검증, 활용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고요. 첫 단계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죠. 이제 제일 큰 I/O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일로화돼서 여기저기 퍼져 있다면 그 데이터를 복제하고 로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대부분이 I/O가 받쳐주지 않겠다면 모든 구간에서 I/O 처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원활하지 않게 됐다면 병목 현상을 발생하고 AI 프로세싱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AI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반에 대한 기술들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설명드린 AI 컴퓨팅 기술,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프로세서 간의 고속 스피드 인터커넥션을 위한 NV링크, NV스위치 같은 내부 인터커넥션 속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GPU 딥러닝 라이브러리, 최적화된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제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부에서 병렬로 초고속으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 아래쪽에 별도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되는 부분들입니다. 위에 이제 엔비디아의 에이벡과 멜라녹스를 해서 컴퓨팅 노드를 다 구성을 한 다음에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모든 컴퓨팅 연산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페어하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엔비디아 프로덕트와 플래시 블레이드를 함께 구성해서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 ARE를 제공합니다.
AI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필수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스케일러블, 인프라를 만약에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게 되죠. 분석된 데이터 증가할 경우 컴퓨팅과 스토리지 파워도 증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블, 인프라를 쉽게 확장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유연하게,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과 크기에 따라 성능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AI 프로세싱 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하고 일관된 성능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케일아웃 구조의 인프라, 스케일아웃 확장이 가능한, 온라인 확장이 가능한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요. 또한 데이터업을 통한 데이터 등을 최소화하여서 AI 프로세싱 간의 IO로 인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서 원활한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패러럴 접속, 병렬 처리를 통한 초고 성능과 키 밸류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수많은 엄청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신속하게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일로 되어서 분산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퓨어스토리지 플래시 브레이드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훈련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의 복제와 로딩 없이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처리를 사용함으로써 I/O 병명 없이 신속한 I 프로세싱을 제공합니다. 네, 무엇보다 성능이 우선되겠죠. 시간이 돈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성능이 필요하고요. 네. 컴퓨팅 노드는 NVIDIA GPU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외에 스토리지 서비스를 위해 플래시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을 하나로 만든 것이 역대 최초 AI 레퍼런스 플랫폼인 퓨어스토리지 AIR입니다. AI-led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AI, 지금 보시면, 이번에 2021년도 AI 브레이크스루 어워드 혁신상을 AI가 수상을 했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번이 AI 솔루션으로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AI가 레퍼런스 플랫폼으로 엔비디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슈퍼컴퓨팅을 위한 슈퍼팟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스토리지 요구사항들입니다. 40GBps 이상의 속도가, 밴드위스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16GBps 이상의 피크 성능을 가져야 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이 모든 IO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슈퍼컴퓨팅, 물론 탑 500에 속하는 이런 슈퍼컴퓨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슈퍼팟을 이용한 슈퍼컴퓨팅 구성에도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I 미니부터 처음부터 불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를 이렇게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부터 최소의 자원, 최소의 컴퓨팅 하나의 컴퓨팅 노드와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시면은 필요에 따라서 스토리지와 컴퓨팅 노드를 추가하셔갖고 증설하실 수가 있고 효율적 업무에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AI를 아카데미아 스타트업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기존 패키지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AI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모든 세션을 마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무척 많은데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뭐 대부분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뭐 사무실에서도 일부 지금 답변을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민수님 질문하신 그 유연조합 불가한 스냅샷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스냅샷을 찍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냅샷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플래시 어레이든 플래시 블레이든 스냅샷은 그 ROW 방식으로서 기존의 카피 라이트 할 때 카피하고 라이트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리다이렉션에서 라이트를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냅샷을 크기도 적고요.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시큐어 모드, 위변조 불가능한 시큐어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큐어 모드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물론 스케줄링도 가능하고 매뉴얼 생성도 가능합니다. 시큐어 모드로 스냅샷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모드로 발생하는 스냅샷은 아무도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도 할 수가 없고 변경도 할 수가 없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고객과 엔지니어 퓨어스토리 인증을 받아야지 그 해당 스토리지의 그 스냅샷의 삭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그 플래시 스토리지 관련된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윤대훈 이사님이 네, 포트웍스와 플래시 블레이드의 연관 관계를 이제 딱히 딱 지정해서 어떻게 연관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플래시 블레이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입니다. 데이터 허브를 제공하는 서비스하기 위한 물리적으로 생성되는 하드웨어고요. 네, 그 플래시 블레이드는 데이터 서비스를 할 뿐이지 그 데이터를 지금 포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환경의 쿠버네티스 환경상에서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를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스토리지 볼륨을 만들어서 할당해서 서비스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상에서 제공된 스토리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리플리케이션, 뭐 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백업을 받는다든가 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스토리지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포트웍스는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 가능한 모든 스토리지 기능들을 쿠버네티스 상에서 구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김명환 님이 질문 주신 그 베인엑스에서 ABAC을 딜리버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DGX, 저희는 그 베인엑스는 총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품을 딜리버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전담 엔지니어를 갖고 있는 분들은 DGX를 판매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영업은 파트너 업체가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그 파트너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그 총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인엑스가 직접 그 딜리버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양성필님이 RDMA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RDMA는 CPU의 메모리에 거치지 않고 온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버가 그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GPU 메모리에 있던 내용이 먼저 시스템 메모리로 갔다가 네트워크 장비를 타고 다시 다른 서버의 시스템 메모리로 전송됐다가 다시 거기서 GPU 메모리로 가는데요. 이 CPU나 또는 시스템의 메모리를 거치지 않고 GPU에 있는 메모리 내용을 상대방의 서버에 있는 GPU 메모리로 바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지연이나 이런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입니다. 할 거 없으면 일단 시간 관계상 이상 Q&A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제시했던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Q&A 이벤트 관련돼서는 웨비나가 종료된 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